전까지는 결국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어려울 거다. 요것만 공부하시면 돈 벌 기회를 조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아프리카TV 경제 1위의 테이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셀프 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네, 방송하는 주식인, 주식하는 방송인, 주식도 재밌고 방송도 재밌고 요새는 팩트 폭격기에 약간은 쓴소리하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라이브도 하고 시황 방송도 하고 방송국도 돌아다니는 모든 라이브 모든 일정이 공개되어 있는 남자 테이버입니다. 네. 아, 고정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월요일 날은 MTN에서 또 매일 MTN이 아침 어디죠?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네, 아. 거기서 매일 방송하고 있고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10월부터일 것 같은데 10월부터는 화수목금 매일경제TV에서 또 아침에 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웅달책방 고정한 지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 투자 저희 또 레아경 채널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방송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또 따로 이건 또 매일경제긴 한데 매일경제에서 요새 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다 월일액씩 고정을 또 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매경 공무원이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아침에는 미국 시황 정리하고요. 밤에는 국내 이슈들 정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정이 많고 출연이 많으신 거는 그만큼 제 테이번님의 그런 뷰가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한번 전체적인 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증시 어떻게 보시고 뭘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시는 일단은 박스권을 탈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바닥 2,500 정도로 볼 수 있고 올라가면 2,60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매우 타이트한 박스고 박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깨지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살려줄 거야 라는 게 바닥을 받치고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갈 이슈도 없는 게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돌아선 건 알겠으나 그래서 도대체 지금 선반영된 실적은 언제 찍힐 것이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어느 정도 숫자까지 나올 거냐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뭐 HBM이 됐든 낸드가 뭐 돌아선다는 이슈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제대로 찍혀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면서 코스피를 이끌고 갈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코스피 3,000대의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수급에 의한 상승이 존재했었고 특히 코스닥은 과거사를 보다시피 유동성이 감소하면은 약간은 뭐 주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코스닥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유동성이 감소되는 구간이 적어도 2, 3년은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코스닥도 개별 종목 이슈가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중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황이고요. 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이 이제 돈을 푼다, 지원책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침체가 얼마나 올 거냐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거를 얼마나 적절히 막아줄 거냐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모든 비용이 올라가요. 식량부터 뭐 운송, 이동, 여행 모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경기 침체를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변수고 이 변수가 하나의 방향성으로 통일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국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또 다른 이슈가 뭐 생겼을 때 가능성 높은 이슈요. 2,500 밑으로도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2,500 밑으로 내려가는 이슈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생각보다 안 좋고 HBM 이슈라든지 AI 이슈가 우리의 예상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조금 하락 이슈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막지 못했을 때 말 그대로 코스피 2,500 지지선 이게 문제가 아니고 S&P 500 지금 4,500, 4,400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너지는 라인 그리고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3,000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 글로벌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크게 흔들리는 이벤트가 나오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보가 되는 거는 유럽 쪽에서 무언가 파산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되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중국 부동산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큰 매도를 부르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뭐 옆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을 변경할 거다라는 이런 이슈를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긴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충격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건 뭐 NKD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일본은 저금리입니다. 다른 나라가 고금리입니다. 일본에서 돈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게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채를 갚아야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머니, 빅머니 무브가 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레버리지를 키워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엔화를 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 그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을 일본으로 되돌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BOJ의 정책인데, BOJ가 이거를 작년부터 슬슬 시그널을 주기는 했어요. 그리고는 올해 초에도 그랬고 이번 여름에도 그랬고 두 차례 뭔가 구두 개입, 그리고는 약간의 숫자 조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조정에서 좀 더 이제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건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금리가 열리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도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약간 글로벌로 매도를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중국이랑 일본이랑 연계되는 거지만 미국의 국채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 역시도 주식시장에 약간은 부정적인 이벤트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내에서 뭔가 위기론이 확산이 된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치솟고 뭔가 부채 위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미국 정부가 내년 되면은 1년에 한 1.5조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천조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1년에 2천조만큼의 이자 비용을 내는 그러한 고금리 시대에서 정부가 과연 힘이 있을 것이냐,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슬슬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 그대로 돈이 꼬이는, 다시 한번 2020년에 나왔던 돈맥 경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런 거는 코스피를 2,500을 깨고 내려가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게 돈이 묶이고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성이죠. 거기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고 QT를 좀 완화해주고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약간 충격적인 매도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많은 경고등이 아직까지도 켜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위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게 내년도에 미국의 재선도 분명히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하나의 국가가 무너지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본인들만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유럽도 한국은행도 BOJ도 그리고는 미국의 연준도 본인들이 뭔가 뭐 이게 경제를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본인 자국 내에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발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부채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의 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현재 통화 정책, 현재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뭐 여윳돈이 좀 있으면 10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지금은 무조건 한 2에서 3 정도, 20-30% 정도는 미국의 국채, 채권입니다.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게 5% 정도는 꾸준히 이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면은 은행 예금보다 좋습니다. 그냥 냅둬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미국 채권을 직접 혹은 우량 채권을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러고는 이거를 내가 뭐 창구를 가서 채권을 사고 이러기에는 시드가 좀 적어라고 하시면은 TLT라고 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마 에이스로 달려 있을 텐데 30년물 국채원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ETF 투자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해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급락에 대한 방어, 혹은 이게 앞으로 고금리가 저금리로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스무스하게 좀 수익률은 낮더라도 스무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좀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정부나 기업들이 돈을 쓰는 곳,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곳,
대표적으로 AI가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될 거고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좀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에서는 이득이 될 거고,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명확합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을 하는 섹터들을 보시면은 반도체, 그리고는 건설 기계,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글로벌하게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쪽이고 실적이 나오고 수출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공부하시면은 아니 앞으로 돈 잘 벌 곳이 어디냐? 근데 경기가 안 좋대.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되는 곳에 핵심이 되는 기업은 어디냐? 요것만 공부하시면 돈 벌 기회를 조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그 미 국채를 사라는 건요. 네. 이게 현금인 거예요? 현금 느낌으로. 그렇죠. 현금 보유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채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요? 금리를 낮추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칭용 수단으로도 20-30%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금리 인하로 갈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된다. 앞으로 고금리가 뭐 유노말이 될 거다 하시는데 핵심은 제일 많은 이자를 내는, 그리고 금리 결정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내년도 이자만 2,000조예요. 2,000조를 내면서 미국 정부가 버텨낸다?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 측면에서도 정부의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혹은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오는 미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면은 한 배짜리 TMF라는 그런 레버리 상품 말고요. 한 배짜리 TLT. 맨날 얘기하면은 세 배짜리 TMF 이러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박살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그널은 안 왔기 때문에 한 배짜리 TLT를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고금리 시대가 더 지속될 거다. 네. 앞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채권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끝났다. 다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가 올해 평균적으로 한 40%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올 미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하나의 이슈를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크게 길게 보시면은 그럴 확률에 대해서 모든 것은 확률이거든요. 금리란 할 확률, 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확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시면은 적어도 제 계산상에는 금리를 급격히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2년 뒤, 3년 뒤를 보시면 금리는 다시 3%대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이게 내려가야 돈이 돕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고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채권 투자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실 때 그 반도체 그 실적이 네.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숫자로 안 찍혀서 네. 뭐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한 6개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네. 근데 보통 글로벌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되게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뭐 한 6개월, 1년 전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뭐 한 3개월이나 뭐 2개월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이익을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그 말 그대로 지금 6개월 전에 1년 전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 왔을 때 11월 12월 영상 보시면 그때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냐를 보셔야 되는데 한 4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이 사셨고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많이 샀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리고는 이거를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속스 이런 지수를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많이 매수를 했어요. 기관에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단기에 더 갈 수 있냐,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거죠. 계산기를 돌리는 겁니다. 좀 쉬고 가면은 5%, 10%, 15%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배팅을 할 거냐, 그리고는 이 위치에서 내가 2년을 보유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미국 채권을 사면은 한 2년 보유하면 30%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도체를 샀을 때 이게 30%를 먹을 수 있냐, 40%를 먹을 수 있냐, 50%를 먹을 수 있냐를 그렇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맨날 이야기가 나오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채권을 투자합니다. 30% 정도 2년 정도 보인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주식에 투자합니다. 2년 동안 30%가 보인다? 안 사요. 왜 안 사냐? 주식은 시황이 안 좋으면은 원금이 손실 날 수도 있죠.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30%는 내가 예상되는 목표 수익이지만 최소한 매년 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최소 10에서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10에서 30%가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30% 가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윗부분도 40%, 50%, 60%가 돼야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리스크를 다 이게 그 경제학 하신 분들, 금융공학 하신 분들은 계산기가 나와요. 이게 뭐 옵션에 어쩌고 저쩌고 몇 프로 프리미엄 주고 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매력이 없네.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PBR이 0.8배, 0.85배까지 떨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며 앞으로 반도체가 돌아설 거며 여러 이슈들을 보니까 2년 투자하면은 70% 80% 먹겠네.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많았고요. 근데 그게 이미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별로 없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 거야. 근데 내일 갈 거야, 1년 뒤에 갈 거야, 10년 뒤에 갈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종목, 이 상품, 이 뭔가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나를 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투자 전략을 이제 설정하고 결정하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큰 돈의 움직임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가장 높은 수익률, 안전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도 내가 조금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네. 그 부분에서 채권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겠네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식에는 있는 건데 네.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긴가민가한 구간이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한 20에서 30% 정도 말씀하신 거고 대표적으로 TLT, 네. ETF를 말씀하시는 거고요.